네, 원투펀치 고품격 레드 4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명철 해설위원을 모시고 1월 제뉴어리에 비켜갈 수 없는 주제, 이적 시장에 관한 주제를 다뤄보겠는데요. 물론 이제 이적 시장이 나중에 다 정리가 된 다음에도 한 번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점검의 성격으로 이적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항상 그렇듯이 이적 시장의 꽃은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니겠어요? 참 돈을 많이 쓰죠. 재정적으로 그래도 타 리그보다 여유 있는 구단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적 작업에 한창 지금 들어간 팀들이 많아 보여요. 아마 1월 이적 시장 정리할 때쯤에는 우리가 뉴캐슬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미리 좀 저도 한마디 네. 뉴캐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뉴캐슬이 이른바 연결되는 선수가 50명은 좋긴 없는 것 같고 제가 이루다 모르는 이 순간에도 또 더 네. 있을 테니까 100명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A라는 선수가 어떤 클럽과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 A라는 선수는 그 어떤 클럽과 동시에 뉴캐슬과도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뉴캐슬은 정말 줄잡아 수십 명은 지금 이른바 떠오른 이름들만 하더라도 그 정도 연결돼 있을 텐데 임 의원님으로부터 또 EPL 얘기를 들을 때 뉴캐슬에 관해서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고 올겨울 1월 이적 시장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삐까뻔쩍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엄청 큰 대형 이슈가 있거나 네네. 뭐 시작부터 이번 이적 시장 역대급이 될 것 같습니다는 예고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근년을 놓고 보면 좀 역대급으로 좀 초반은 일단 조용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인데 어찌됐건 임 의원님이 EPL에서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미 영입이 성사된 케이스들을 이제 몇 건을 소개를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EPL 이외의 리그들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몇 건의 이제 성사된 건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그 이후에는 아직 이제 뭐 완료되거나 뭐가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만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적들을 또 이제 몇 건씩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사된 건 중에서 임 의원님의 EPL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선수는 누군가요? 자, 저는 일단 첫 번째 울버햄튼이 또 한 번 아시아 선수를 품었습니다. 네. 그라스호퍼에서 영입을 한 하야오 카와베 선수. 그라스호퍼의 이제 미드필더이고 공미 내지는 중미, 그러니까 박스 투 박스 내지는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소화할 수도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하야오 카와베 선수를 영입할 때 이 선수는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이제 J리그에 뛸 당시였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그때 그 경기를 보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약간 콘텐츠를 좀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하야오 카와베라는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에서 보여주는 활동량과 의외의 기회 창출 능력이 꽤 뛰어나다. 그래서 유럽으로 갈 만한 어떤 제목이다라고 그때부터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라스호퍼에 가서는 사실 제가 경기를 챙겨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울버햄튼이 오면서 그때 당시 그라스호퍼에서 뛸 때 어떤 기사나 영상들을 보니까 유럽에서도 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라스호퍼에서 지금 활약을 한 부분을 보면 박스 투 박스로 활동량을 보여주고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좋은 어떤 압박 능력, 움직임도 보여주지만 킥패스를 뿌려주거나 페널티 박스 근처로 침투하면서 골을 넣는 감각까지 충분히 좋다는 것을 입증을 해줬습니다. 전반기 스위스 리그에서 4골과 2개의 도움의 스탯을 기록했고 그러면서 스탯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서 이제 울버햄튼으로 왔기 때문에 이 선수는 지금 당장 유럽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봄직한 선수다. 물론 후반기는 지금 바로 또 그라스호퍼로 재임대를 갈 것이 유력한 상황이에요. 울버햄튼 소속으로 이번 시즌 후반기를 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울버햄튼은 분명 이 선수를 미드필더 쪽에 쓰기 위해서 영입한 것 같다. 지금 네베스, 무티뉴, 덴동커 말고는 2선, 3선에 뛸만한 자원들이 굉장히 적은 이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백 보강돼서 백포를 쓸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놓고 봐도 3-4-3이나 3-5-2에서 나중에 카와베 선수한테도 중미 뎁스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한 자리를 주기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영입한 케이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EPL 밖으로 나와서 다른 리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선수는 아우크스부르크가 클럽 레코드를 세우면서 팀 이적료 신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데려온 선수입니다. 미국의 공격수 리카르도 페피 선수. 네, 이 리카르도 페피라는 선수는 이제 미국 선수이고 FC 달라스로부터 왔어요. 아우크스부르크로. 근데 이 선수가 아우크스부르크하고만 연결됐던 건 아니고 뭐 잉글랜드라든가 다른 빅리그 팀들과도 예전부터 링크가 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MLS를 뛴 선수니까 아무리 뭐 전망이 좋더라도 약간 다른 팀들은 내지르기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과감하게 이 선수에게 투자를 한 클럽이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이 선수가 2003년 1월 9일생이니까 뭐 좀 어리죠? 상당히 아직까지? 어리죠. 네. 좀 어린데 이미 MLS에서는 최고의 영 플레이어입니다. MLS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선수로 각광을 받아왔고 공격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아마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키가 큰데 상당히 드리블 재간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센스까지 겸비하면서 골을 잘 넣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영상 볼 때는 뭐 K리그 외국인 영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뛴 그 경기들의 수준을 고려는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 개인의 어떤 이른바 그릇이랄지 그런 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이 선수가 조상 가계로 올라가면 리카르도 페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멕시코예요. 네.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이제 이중 국적인데 멕시코도 이 선수를 국가대표로 끌어오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미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대표로 이미 7경기 나가서 벌써 3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골수도 골수지만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기술적인 측면, 창의적인 측면이 상당히 결부가 돼 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팬들은 지금 이미 상당히 좀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 않을까. 미국 선수들 자체가 워낙 황금 멤버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뭐 호페 선수와 같이 좋은 어떤 공격 자원들과 대표팀에서 같이 뛰는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미국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자원 같습니다. 자, 그럼 이미원님의 두 번째 소개 선수는 누구죠? 앞서서 이제 카와베 선수도 재임대를 후반기에 갈 것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를 제일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도 이 영입과 동시에 다른 리그, 벨기에 리그도 이제 재임대가 돼서 브라이튼 소속으로 후반기 때 뛰지는 않을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뛴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라고 여깁니다. 이 선수는 누구냐? 폴란드 대표팀에서 출전 기록도 가지고 있는 카츠페르 코즐로브스키 선수예요. 유로에서도 네. 나왔던 선수. 네. 이 유로에서 나왔던 게 또 굉장히 큰 기록이 있는데 17세 246일의 나이로 유로 본선에 뛰면서 유로 최연소 출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7세 246일. 네, 그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 나이,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주목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포건 슈체친이라는 폴란드 리그 팀에서 데려와서 지금 브라이튼이 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브라이튼이 은근 대형 리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빅리그에서 데려오는 선수보다 변방 리그 내지는 타국가에서 데려오는 선수들 중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데려왔을 때 좋은 재능들을 픽할 때가 많았어요. 비수마 같은 자원들도 분명 브라이튼이 잘 키워낸 어떤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고 네. 이전에 이제 지금은 부상 때문에 많이 이제 기량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호세 이스케르도와 같은 벨기에 리그에서 잘하고 브라이튼의 잔류에도 꽤 큰 힘을 주었던 자원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도 좋은 재능이었지만 나중에 좀 부상으로 이제 꽃을 피우진 못했는데 어쨌든 브라이튼의 경우는 선수를 발굴하는 스카우팅이 특히 변방 리그 쪽에서 은근 괜찮을 때가 많았다. 이 부분이 일단 좀 기대가 되고 또 하나 코즐로브스키 선수는 이미 폴란드 리그에서 뛸 때부터 제2의 데브라이너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많았어요. 그 부디 좀 그렇게 돼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나이가 18살이거든요. 빨리 코즐로브스키가 20살 되기 전에 조금 더 확실하게 기량을 만개한다면 레반도프스키 왠지 한 몇 년 동안 계속 잘할 것 같거든요.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코즐로브스키가 과연 이 레반도프스키의 확실한 이 지원자가 될지도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데브라이너라는 그 별명이 말해주듯 이 선수는 육각형 미드필더로 통합니다. 현재에서의 기사들을 보면 단점이 없다. 대신에 볼 운반, 속도, 활동량, 킥, 키패스, 시야 다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테스트를 받기에는 일단 반년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임대를 벨기에 리그 위니옹 생질로아즈라는 팀으로 벨기에 프로리그에 일단 후반기 임대를 갈 것이고 나중에 브라이튼에 돌아온다면 충분히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어떤 지도를 받으면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한 몫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자원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도 장기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코즐롭스키 선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른 리그 제가 말씀드릴 선수는 아마 이제 세리에아 팬분들이나 또 웬만한 유럽 축구 매니아 분들은 알고 계실 선수인데 이 선수는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은 안 됐어요. 등록은 안 됐는데 제가 이 선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피셜을 넘어서 이 선수는 사실상 유니폼을 들고 사진까지도 찍었고 메디컬도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등록을 안 시킨 이유는 이 선수가 현재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로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에 가 있기 때문에 점만 안 찍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거피 시절보다도 더 이미 사실상 영입이 됐다. 그렇죠. 그런 선수입니다. 사스올로로부터 아탈란타로 이적한 제레미 보가 선수. 네, 그러니까 0.000000001%의 이변이 아니라면 이 선수는
코트디부아르 대표에서 돌아오는 즉시 아탈란타 선수가 되는데요. 이 제레미 보가 선수는 97년 1월 3일생이니까 나이도 이제 아주 정년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또 팬들이 아시다시피 뭐 윙어 내지는 뭐 처진 스트라이커 내지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다 가능한 선수인데 제가 사스올로로부터 아탈란타가 이 선수 데려온 거를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릴 이유는 파프 고메스 선수가 이제 더 이상 아탈란타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비야의 이제 파프 고메즈가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십 일리치치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는 그 노화 과정을 좀 이제는 확연히 네. 좀 겪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탈란타가 이제 예전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뭔가 예전만큼의 어떤 번뜩임, 파괴력, 드리블 돌파,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그 파프 선수와 일리치치 선수가 아주 절정기를 달리던 때만큼의 아탈란타의 위력은 요즘 좀 덜 나오는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골 많이 넣는 경우에는 여전히 요즘도 많이 넣지만 예전 같은 그런 좀 돌파와 창의성 이런 부분은 조금 결여하고 있는데 이 보가 선수가 그런 부분을 잘 보강해주지 않을까. 보가가 보강한다 그러니까 이게 첼지언이 생각나네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첼지언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아탈란타가 자신들의 스타일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었다. 물론 이 제레미 보가 선수가 지지난 시즌에 비하면 요즘은 골 수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드렸던 돌파력이라든가 또 다른 주변 아탈란타의 공격 자원들과 연계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여전히 위력이 좋을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 아시다시피 세리아의 어떤 적응 문제도 별달리 없고 그렇죠. 또 사수올로나 아탈란타나 스타일적으로 또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이라는 걸 고려해 볼 때는 또 보가 선수는 여러모로 뭐 그렇게 적응에 큰 무리는 전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탈란타가 최근에 조금 결여하고 있던 그 부분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보가 선수 영입은 아탈란타가 상당히 기민하게 잘한 건데 요게 또 아탈란타의 클럽 레코드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돈만큼의 값어치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록은 안 했는데 등록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세 번째 EPL 선수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선수에 대한 얘기도 얘기지만 감독에 대한 얘기도 같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네. 디나모 키예프에서 에버튼으로 오게 된 미콜렌코 선수. 네. 지금 에버튼 팬분들한테 굉장히 마음 아플 일이지만 리카디뉴가 이적 요청을 했고 지금 기사를 보면 일단 현 시점에서는 아스톤빌라에 이적할 가능성이 좀 매우 커졌다고 그래요. 근데 디뉴 선수를 유럽 전역에서 사실 노리던 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뭐 이탈리아에도 있고 뭐 많았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좀 가까워졌다니까 또 다른 클럽 팬분들은 좀 실망하시는 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가장 이제 실망한 건 아무래도 에버튼 팬분들이죠. 베니테즈 감독과의 불화는 정말 이제 사실상의 현실이 됐고 사실적으로 거의 드러난 얘기들이죠. 베니테즈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리카디뉴가 이적을 요청했다라고 했지만 이전에 리카디뉴가 명단에서 제외될 때마다 자신의 후연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의 경기 감각이나 어떤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증명을 했고 그런데도 명단 제외가 지속됐고 또 리버풀 지역 그 보도들 지역지 보도들을 보면 이미 그 시점부터 베니테즈와 디뉴 간의 불화설이 구체적으로 많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디뉴라는 선수가 에버튼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있고 여전히 보여줄 수 있는 뛰어난 기량이 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베니테즈와의 불화 때문에 팀을 떠나게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에버튼 팬분들은 답답함이 클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베니테즈가 지금 잘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지금 리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에버튼이고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될 판에 베니테즈 감독과 함께하는 올 시즌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아니 디뉴하고 그렇게 싸울 거면 자신의 감독직이라도 잘하지 안 그래도 지역 라이벌 팀 출신의 감독이 와서 선임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그리고 구단은 왜 베니테즈의 편을 들어주느냐 굉장히 화를 많이 낼 만한 응어리가 맺힐 만한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자로 이 미콜렌코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 선수는 첫 경기를 이미 뛰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FA컵 헐시티전에 선발로 나와서 미콜렌코 선수가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쭉 봤는데 미콜렌코의 한 경기 활약만 놓고 봤을 때 후반기를 장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경기에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헐시티의 이선 자원들한테 수비에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뒷공간을 여러 차례 내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면 오늘 소개 명단에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주목할 만한 맞아요. 선수는 들어가는 거죠. 저는 주목할 만한 제가 거. 약간 조크를 던졌는데. 네. 근데 빼라면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콜렌코 저는 지금 그렇게 기대를 안 하거든요.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이 첫 경기 자체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수비 문제가 좀 많았고 뒷공간 좀 많이 노출하고 심지어 이제
프리킥을 이 선수가 찼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불화설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리카드뉴가 자신의 세트피스 키커 자리를 베니테즈 감독에 의해서 뺏기면서 감독과의 마찰이 일어났다. 또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뉴 선수는 이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다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미콜렌코가 첫 경기를 뛰었는데 이미 풀백한테 세트피스 키커를 맡겼던 베니테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콜렌코가 빌드업실 위치하는 걸 보면 리카드뉴처럼 똑같이 왼쪽 윙처럼 깊이 올라가는 형태로 올라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레이 선수가 후방을 책임져서 커버하는 장면들이 좀 더 많았으니까 그러면 리카디뉴 쓰는 거랑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에버튼 팬분들은 이럴 거면 왜 미콜렌코 데려왔냐. 오히려 저 신뢰도가 여태까지 네. 쌓여 있고 적응이 된 선수를 쓰지. 그쵸. 뭐하러 새로운 선수 긴장 타는 선수 데려와가지고 네. 비슷한 롤을 주면은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예. 선수 활용도는 디뉴와 미콜렌코랑 좀 똑같이 쓰고 있고 오히려 세트피스 킥은 디뉴가 그동안 더 잘 찼는데 이상하게 디뉴한테는 자리를 빼앗았는데 미콜렌코한테는 시작할 때부터 바로 줬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처사들 때문에 첫 경기를 보고 야 이거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베니테즈에 대한 어떤 불신이 더 생겨난 그런 에버튼 팬분들의 반응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미콜렌코 선수는 이래저래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미콜렌코의 앞으로의 경기력과 퍼포먼스에 네. 따라서 베니테스의 운명과도 좀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선수를 과연 쓸지 안 쓴다면 또 한 번 구단에 대한 팬분들의 화살이 향할 수 있고 베니테즈 감독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더 추가하면 미콜렌코는 제가 볼 땐 그래서 여러 어떤 서사를 봤을 때 에버튼의 올 시즌 스토리 때문에 주목할 만한 선수고 기대할 선수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기대할 선수는 오른쪽 풀백에 지금 주전 경쟁에 나설 수 있는 레인저스 출신의 나단 패터슨 선수. 그러니까 에버튼은 지금 2명이신 거죠? 맞아요. 예, 예. 근데 패터슨은 기대할 만한 선수다. 그동안 풀백으로서의 유망한 감각들, 콜만 선수가 신체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역동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로는 패터슨이 제격이라고 보이고 베니테즈 감독을 몰아낼 자원으로는 미콜렌코가 유력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미콜렌코는 주목할 선수로 꼽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선수는 이 선수는 뭐 그렇게 설명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움티티 선수가 이거를 뭐 희생이라고 해야 될지 워낙에 안 뛴 선수라서 별로 희생 같진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건 좀 희생적인 양보로 재계약을 함으로써 그렇죠. 등록이 된 선수 페란 토레스 선수입니다. 아. 바르셀로나로 맨체스터 시티로부터 옮겨온 페란 토레스 선수인데 페란 선수는 사실 뭐 그다지 설명은 필요 없어요. 뭐 생년월일은 2000년 2월 29일이니까 뭐 앞으로도 창창한 선수이고 이 선수에게 가장 근자의 인상적인 거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22경기에 12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스페인 대표팀 조를 뭐 어느 대회나 네. 중계를 많이 하는데 페란 선수 골 없으면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페란 선수의 지금 정도의 어떤 경기당 득점률은 스페인 역사에서도 정말 높은 순위에 꼽힐 정도로 역대급 지금 골 퍼레이드를 스페인 대표팀에서 특히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스페인 대표팀에서 하듯이 바르셀로나가 맨체스터 시티보다는 조금 더 이 선수에게 편안함을 안겨주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지금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덴벨레 선수가 아무리 오래도록 계속 지켜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좀 시원치 않고 계속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페란 선수가 아시다시피 덴벨레 선수가 주로 맡아보는 오른쪽 측면 윙어로서 당연히 뛸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그리고 요즘 이제 바르셀로나가 뭐 부상자도 많고 믿을 만한 선수가 많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또 기회가 돌아갔습니다만 언제까지나 또 그 선수들을 계속 믿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또 페란 선수가 오른쪽 윙어 말고도 다른 위치, 뭐 중앙에 뭐 이른바 가짜 9번이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또 해줄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페란 선수 영입은 바르셀로나가 어려운 와중에 돈이 많이 든 건 사실이고 등록에도 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데려올 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있는 선수였다. 지금의 바르셀로나 사정을 고려하면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는 거의 의심하지 않고 이 선수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페란 선수는 다 아시니까 별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리가에서 더 활약을 잘 했던 선수죠. 맨시티의 가짜 9번은 지금 이 가짜 9번 선수들 뛰는 선수들의 역할만 봐도 알지만 아무리 최전방 공격수가 진짜 영입이 된다 해도 펩가르디올라 전술에 적응하려면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스위칭도 해야 되고 좌우 측면 빠지고 아래로 내려와서 연계도 참여해야 되고 할 역할이 많은데 바르셀로나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인 골 마무리를 지금 기대하고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가 잘하는 침투 위주로의 동선을 가져가기에 매우 용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도 페란 토레스가 맨시티에서보다는 조금 더 잘 맞는 옷을 입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네 번째 선수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이제 왓포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선수라고 하기에 사실 왓포드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벌써 4명을 데려왔어요. 오, 와포드 짱. 네, 왓포드 짱. 근데 뭐 그만큼 상황이 급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할 선수는 우디네스에서 왓포드로 넘어온 사미르 선수를 꼽겠습니다. 네. 우디네스와 왓포드는 이 포초 가문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선수 간 이적이 굉장히 용이하죠. 보통 포초 가문이 스카우팅 시스템을 통해서 선수를 데려올 때 선수마다 그때그때 이 리그에 어울리는지 세리아에 어울리는지 프리미어리그에 어울리는지에 따라서 팀을 이적을 시킨 다음에 만약에 한쪽 팀에서 어느 포지션이 급해진다면은 서로 구단 간의 선수를 좀 왕래하는 방식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전력을 나눠서 이제 보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왓포드 쪽의 수비수 공백이나 수비수의 전력 자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급하게 우디네스로부터 사미르라는 선수를 수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미르 선수는 왼발 패스 능력이 꽤 좋고 공중볼 잘 타고 위치를 잘 잡고 그래서 후방을 바라보면서 수비의 최종적인 라인을 커버할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인데 이 선수 영입 과정이 저는 좀 주목이 돼요. 라니에리 감독이 사실 지금 리그에서 연패를 당하면서 굉장한 거취 위기, 어쩌면 시스코 감독에 이어서 또 한 번 경질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근데 라니에리 감독이 이전부터 계속 왓포드 보드진한테 요청을 했던 게 수비수 보강이었어요. 그리고 라니에리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는 실제로 수비수인 사미르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미르가 잘 해주면서 위기의 라니에리를 구해줄지 그리고 이 영입을 해준 걸로 어쩌면 왓포드 쪽 구단이 조금 더 라니에리를 믿는 방향으로 후반기 때 시간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좀 전에 4명 영입 벌써 시행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4명씩이나 갖다 줬다는 거는 조금 더 밀어주겠다라는 네. 뜻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사미르의 영입은 라니엘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는 영입인 것 같다. 특히 요청했던 수비수 보강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센터백이 유독 불안했던 왓포드한테는 더없이 중요한 선수다. 무조건 활약을 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이외의 영입 자원들이 니스에서 리그왕 베스트 풀백으로 충분히 주목을 받았던 아산 카바라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네. 데니 로즈가 결국 이제 신체 능력적인 문제가 또 왓포드에서 전반기 때 드러났고 이제는 로즈 선수 한때는 그래도 잘 나갔던 선수인데. 매우 안타깝죠. 네, 네. 네, 이제는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왓포드를 떠난 상태인데 아산 카마라를 데려와서 수비적인 장점이 돋보이는 선수가 이 카마라 선수거든요. 그래서 데니 로즈보다는 조금 더 팀의 밸런스에 보탬이 되어주만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니스에서 살리바 선수가 이제 센터백 자리에서 실수할 때 옆에서 커버하는 카마라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왓포드가 주목하지 않았을까. 이외의 선수들은 미드필드 쪽 보강을 많이 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의 카옌비 선수 그리고 2선 중미 내지는 공미의 연결고리 역할로 아스프리아 선수를 데려왔어요. 근데 제가 주목할 선수들은 미드필드보다는 역시 직접적으로 선수가 필요한 수비 쪽의 두 선수 카마라와 사미르가 왓포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수들을 네 번째 선수로 꼽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의 네 번째 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네 번째 선수는요. 2020년에 대한민국 대표팀에겐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그 코로나 이슈도 터지면서 평가전 했는데 멕시코에게 2대3으로 패했던 경기 있죠. 그렇죠. 거기서 우리를 상대로 2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선수겠죠. 네. 멕시코의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이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오르벨린 피네다 선수가 크루스 아술로부터 스페인의 셀타비고로 이번에 옮겨왔어요. 그런데 이 피네다 선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했던 경기 후반전만 찾아보셔도 이 선수가 뭘 잘하는지가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때 우리와 할 때 선발은 아니었고 네.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여 분 정도만 보시면 아 오르벨린 피네다가 어떤 유형의 선수구나라는 게 나올 텐데 어쨌든 우리가 3골을 허용했는데 그 가운데 2골이 피네다 선수의 어시스트였습니다. 이 선수가 창의성이라든가 킥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오른발을 사용한 어떤 어시스트, 오른발을 사용한 플레이 메이킹, 찬스 메이킹 이런 거에 상당히 능하고 또 이 선수가 키는 좀 작거든요. 네. 하지만 그 멕시코의 이른바 테크니션 창의성 있는 선수들 우리가 연상할 수 있듯이 상당히 다부진 드리블 능력이라든가 기본기 이런 것도 좋고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좋은 거는 역시 킥과 시야가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셀타 같은 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비형 미드필더 전문인 선수를 한 선수만 놓고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들에게 많은 거를 또 맡기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이 셀타의 스타일과 시스템이라면 이 피네다 선수가
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건 뭐 박스 투 박스 위치건 아니면 뭐 팀이 원한다면 심지어 측면이건 어느 위치에 서더라도 미드필드에서의 셀타의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선수다. 팀궁합이 잘 맞겠네요. 네, 잘 저는 네. 맞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선수가 연령이 96년 3월 24일생이거든요. 딱 연령도 지금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는 아주 정년기에 딱 왔기 때문에 저는 라리가와 셀타에 이 선수는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명철 해설위원의 EPL 5번째 선수입니다. 네, 5번째 선수는 드디어 이 팀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트리피어. 맞아요. 트리피어입니다. 트리피어를 이번에 데려와서 바로 FA컵 경기부터 오른쪽 풀백에 선발로 뛰게 했는데 아이, 데려와서 좀 하루 이틀 좀 쉬게 하지. 그걸 얼마나 급하면 또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급했는데 정작 하브리그 팀에게 그러니까. 져서 FA컵의 꿈을 일찍 접었습니다. 근데 저는 올 시즌 뉴캐슬이 결국 최우선적인 목표는 잔류이기 때문에 FA컵 결과는 그래 아쉽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결국 리그에 온전히 집중해서 강등권을 벗어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뉴캐슬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네. 그 아스날이 노팅엄전 이후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 저는 FA컵 잘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날 FA컵 여태까지 충분히 차지했고요. 비난을 가장한 축복이다. 저는 FA컵 네. 아스날 탈락한 건 잘했다고 봐요. 두 구단 다 마찬가지예요. 리그 성적과 FA컵을 놓고 보면 결국 리그 성적 쪽에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거든요.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위권 진입, 뉴캐슬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잔류, 이게 FA컵보다는 조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트리피어는 혼자만으로 뉴캐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주면서 리그에서 반전을 이끌어줄 선수냐?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트리피어도 결국 치명적인 단점이 이 선수의 발은 느린 편이고 수비 위치를 잘 잡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특검. 아주 기가 막힌 킥은 있죠. 근데 결국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비에서의 단점이 수비 위치 선정 그리고 발이 느리다는 단점 때문에 트리피어 쪽에서는 수비 동료의 어떤 호흡, 보조를 지원을 조금 필요로 할 수 있다. 아틀레티코의 경우도 결국 트리피어를 조금 더 요긴하게 썼을 때가 지난 시즌인데 백스리 전술이 기가 막히게 통하면서 수비 쪽에 부담을 덜고 트리피어가 자신의 찬스 메이킹을 집중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트리피어가 지난 시즌 정말 날아오를 때 보면 미드필드 라인에 있던 마르코스 요렌테와 호흡이 기가 막혔기 때문에 둘의 스위칭 시너지가 나오면서 오른쪽 라인에서 진짜 특검이 정확한 킥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죠. 근데 뉴캐슬에서는 아직 이선 자원들 중에 뭐 생막시맹이나 아이미론 선수 중에 좌우 스위칭을 통해서 골고루 이제 트리피어와 호흡을 맞출 것이고 공격적으로는 역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세트피스에서도 원래 또 뉴캐슬의 수비수들은 은근 머리로 중요할 때 골 잘 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검이 본인의 그 컴퓨터 킥을 이용해서 분명 공격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입니다. 수비에서 트리피어는 분명 일정 부분 팀의 지원과 동료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데 뉴캐슬이 지금 급하게 생각해야 될 자리는 풀백도 중요하지만 사실 센터백이에요. 근데 지금 센터백의 영입이 아예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트리피어가 나와도 수비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뉴캐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트리피어를 효과적으로 살리려면 빨리 추가 영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라면 트리피어 한 명만으로 극적인 차이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뉴캐슬은 지금 연결되는 선수가 50명도 넘는 것 같은데 네. 영입을 지금 이명철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지금 뉴캐슬이 엄청나게 나쁘기 때문에 영입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시즌 중도에 팀을 재조립하는 수준으로 영입을 하면 그건 또 잘 될까요? 그렇죠. 너무 갑작스럽게 시즌 네, 중에 너무 다수를 영입해버리면 네, 에디아우의 스타일을 입히려면 조금 시간도 필요할 텐데 새 선수들이 바로 즉시 전력값이 돼야 되니까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뉴캐슬의 기존 자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은근 소외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팀에서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새로운 자본이 들어와서 새로운 선수들이 그것도 그동안의 명성과 다른 선수들이 계속 팀의 주류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팀 분위기적으로도 악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뉴캐슬이 능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가 좀 변수가 있죠. 네, 어찌됐건 뉴캐슬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좀 더 또 나올지도 네. 모를 것 같으니까 그럼 저의 5번째 선수는 이 선수도 꽤 유명한 선수입니다. 릴의 조나탕 이코네 선수가 피오렌티나로 팀을 옮겼어요. 이 선수가 왠지 니콜라 페페 선수보다 잘할 것 같아. 잘할 겁니다. 네,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페페 선수도 물론 그 프랑스 리그 있을 때는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또 아스날이 큰 돈을 들여서 데려오긴 했는데 이코네 선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페 선수가 조금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센스나 안정감이 저는 이코네 선수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도
분석 자료들을 보면 이콘의 경기 영향력이 조금 더 페페보다는 크다. 페페의 경우는 득점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그 리그왕에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 이콘의 경우는 그 이외의 경기 영향력도 페페보다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기사들을 많이 봤었어요. 아 그거는 그럼 몇 년 전에 저 페페 오기 전에 그 이명철 해설위원이 좀 아스날에 그걸 전달을 해주든지 해야지 그거를. 라이벌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릴에 네. 전 리버풀입니다. 아니 리버풀이 무슨 아스날하고 라이벌이에요. 네. 리버풀은 높은 곳을 향해 가세요. 예. 아스날은 리버풀의 그림자도 안 밟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 리그컵 이제 있잖아요. 좀 있으면 예. 가져가세요. 네, 리그컵 가져가세요. 페페 선수보다는 이 이코네 선수가 직접적인 골 터트리는 그 부분만 뺀다면 오히려 저는 이코네 선수가 말씀드렸던 그 센스라든가 어떤 안정성,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데 그러면은 피오렌티나가 좋은 영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뭐 블라우비치 선수는 언제까지 있을지 아직 뭐 알 수 없지만 이미 영입해뒀던 그 니코 곤살레스 선수가 있거든요. 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선수. 그런데 호세 카이온 선수가 또 다른 쪽 측면에 있는데 카이온 선수가 조금 미진해요. 그런데 이제 이코네 선수가 있으면 니코 곤살레스와 이제 조나탄 이코네라는 또 좋은 윙어들을 보유한 팀이 되죠. 피오렌티나가 지금 순위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한 아주 즉시 전력감 영입이다. 이 영입은 주목해야 되고 역시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릴의 알짜배기 자원들이 항상 있어왔고 전력이 잘 유지가 됐는데 조금씩 이제 이적 시장을 거쳐가면서 떠나는 선수들도 보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챔피언스 리그 그때 우리 대진 나왔을 때 얘기했을 때 릴의 변수 중에 하나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얼마나 뺏기느냐 여부에 약간 달려 있다. 그렇죠. 근데 벌써 이제 보트만도 지금 나갈락 말락 하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릴이 앞으로 후반기 특히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어떻게 버티느냐 그걸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6번째 듣겠습니다. 이 선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워크펌이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데 이 선수도 사실상 오피셜입니다. 누구냐? 필리피 쿠티뉴입니다. 자, 바르셀로나에서의 모습으로는 절대 주목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 리버풀 팬으로서도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스톤 빌라의 팀 사정에 공격 자원 영입은 필요했고 그게 또 제라드의 픽이라면 지금으로서는 무조건 믿어봐야 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피 쿠티뉴를 영입한 배경에 대해서 빌라의 어떤 스쿼드적인 부분을 보면 이 당장 2선 자리에서 뛰고 있는 부엔디아 선수 다행히 팀 적응을 빠르게 맞춰서 최근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스를 원톱에 세운 가운데 와킨스 선수가 잉스 선수와 투톱의 파트너로 나오거나 아니면 잉스가 원톱일 때 왼쪽 공격형 미드필드 내지는 세컨톱처럼 와킨스 선수가 내려와서 2선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3선 쪽에 나캄바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나캄바, 맥긴, 더글라스 루이스로 3명의 미드필더가 구성되면서 제이콥 램지, 지금 이제 빌라의 신예죠. 제이콥 램지가 2선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나캄바가 무릎 부상을 당하고 제이콥 램지가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오면서 2선 자리는 와킨스와 지금 부엔디아가 너무 고정적으로 뛰고 있고 게다가 이들을 대신한 백업 자원이 저는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엘가지 지난 시즌은 그래도 나올 때 조커로서 골을 넣는 모습이 있었지만 올 시즌은 그보다도 폼이 많이 떨어졌고 베르트랑 트라우레와 트레제게 선수는 지금 네이션스컵에 가 있을 뿐더러 부상도 있었고 신체 능력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가 쓸만한 2선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봤을 때 또 최근에 있었던 그 맨유하고 FA컵 경기 때도 그랬지만 경기력이 좋지만 결정력이 안 따라서 유독 빌라가 결과를 못 내는 경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제라드 감독의 3연패하고도 이어진 부분이라고 보이고 잉스도 영입할 때의 기대에 비하면 아직 팀의 적응이 다 된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선 자리를 풍족하게 보강해서 와킨스를 원톱의 주전으로 세우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2선은 무조건 머릿수를 채우는 영입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비용을 조금 덜 들이는 방향으로 쿠티뉴를 일단 영입보다는 임대료 데려온 선택은 위험 요소도 줄이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어떤 검증이 되어 있는 쿠티뉴 또 제라드 감독과 선수 시절에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나름 제라드가 자신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쿠티뉴의 영입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는 갖춰져 있다라고 일단 서사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쿠티뉴 선수가 무조건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 궁합이 좀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전술적인 부분을 짧게 얘기하면 바르셀로나에서는 뭐 기본 전술을 4-3-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쿠티뉴라는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그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가는 스타일, 역동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스위칭을 가져가야 되는 스타일에 왼쪽 윙도 애매하고 중앙 미드필더로 왼쪽에 뛰기도 애매한 자원이었다고 생각해요.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4-2-3-1을 기준으로 하면 공격형 미드필더도 쿠만 감독이 있을 때 써보고 했지만 다 애매했어요.
저는 이 전술적인 부분에서 쿠티뉴는 바르셀로나가 추구하는 스타일과 그동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근데 아스톤 빌라는 현재 4-3-2-1,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이아몬드 4-4-2처럼 4-3-1-2 전술을 쓰곤 하는데 이 선에 배치되는 선수들의 위치가 주로 하프 스페이스일 때가 많습니다. 리버풀에서 쿠티뉴가 잘했을 때도 딱 쿠티뉴 조언이네요. 네, 왼쪽 윙이나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보통은 왼쪽 윙으로 나왔을 때 쿠티뉴가 좀 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주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쿠티뉴 존에서의 어떤 플레이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이 선수는 그 킥을 통한 한 방, 키패스를 통한 한 방이 좋은 선수니까. 근데 빌라의 전술도 바르셀로나보다는 조금 더 쿠티뉴의 기본 위치를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잡아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침투하는 와킨스나 잉스, 당연히 빌드업의 보조가 되어줄 부엔디아, 이 자원들과의 궁합이 상당히 맞을 수 있다. 저는 전술적으로도 그래서 알맞은 옷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마지막 선수는 2001년 6월 21일생으로서 브라질 리그 그레미우로부터 프랑스 리그 모나코로 이번에 옮겨온 반데르송이라는 선수입니다. 반데르송. 반대로 네, V로 시작해요. 네. 반데르송 선수인데 이 선수는 라이트백입니다. 오른쪽 이제 공격력이 좋은 오른쪽 풀백인데 이 모나코가 이제 좀 있으면 유명한 지브릴 시디베라는 선수 있잖아요. 네. 이 선수가 이제 계약 만료가 되면서 이제 FA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올 시즌 당장의 활약도 활약이지만 이 반데르송 선수의 영입은 시디베가 곧 이탈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또 대체자를 미리 구해놓는 그런 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반데르송 선수도 제가 이제 모나코에서 좀 기대를 상당히 한다길래 좀 찾아봤죠, 영상을. 근데 이 선수가 확실히 그 브라질리언다운 어떤 돌파에 의한 또 오버래핑 그리고 어떤 터치라인 쪽을 활용하는 거 이외에도 요즘 풀백들은 또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프 스페이스 활용력도 상당히 괜찮아요. 모나코가 아마 반데르송 선수를 당장은 얼마나 그렇게 많이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시디베 선수의 이탈에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반데르송 선수가 이제 모나코에서 잘 성장을 하면 지금 2001년생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모나코가 나중에 추후에 또 크게 불려서 다시 장사하기에도 다시 비즈니스 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포텐셜이 있는 자원을 잘 데려왔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마지막 선수는 반데르송 선수였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설왕설래가 많이 되고 있는, 연결설이 많이 나돌고 있는 좀 주목할 만한 건수를 몇 개 정도만 소개해 주시죠. 일단 아스날 얘기가 있습니다. 아스날 블라우비치는 아니고요. 블라우비치 선수가 지금 아스날과 링크가 좀 있기는 한데 그 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수 본인이 아스날 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설마 블라우비치 선수가 뭐 아스날 B클럽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그런 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선수는 세리에아에서 가급적 이동하면은 좋겠다는 얘기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유벤투스하고 링크가 조금 많이 나는 추세죠. 그래서 블라우비치는 아니고요. 저는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격수보다 더 급한 포지션에 아스날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삼선 미드필더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자카 선수가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단 당분간의 일정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고, 에이네니와 파티, 그래도 뎁스를 채워주는 에이네니와 주전 자본인 파티가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을 뿐더러 심각하죠. 네. 나일스 선수가 로마로 임대를 네네, 가면서 네. 지금 뛸 수 있는 선수 자체가 로콩가 외에 전문 삼선 미드필더는 없습니다. 찰리 파티노와 같은 자원들은 너무 어린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왔을 때 아직은 좀 아직은요. 긴장을 많이 타고 있어요. 어쩔 수 네.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삼선 운영이 1월, 2월에 당분간 아스날은 큰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네이션스컵에 차출된 선수들, 그리고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은 자카가 돌아온다 해도 그래도 이 자리는 필수적으로 보강이 돼야 될 자리예요. 지금 링크라는 선수 중에 리옹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아스날하고 링크가 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기마랑이스와 아스날의 딜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이거는 이루어진다면 역시 지금 당장의 상황을 봤을 때 여름보다는 무조건 겨울에 영입돼서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무조건 기마랑이스 선수도 경쟁이 좀 있을 건데요. 맞아요. 네. 아스날 이외에도 당연히 이 선수도 뉴캐슬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사된 선수 말고 네. 그 아직 성사 안 된 선수들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뭐 유럽 리그에 지금 뭐 몇백 명 선수들의 이름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가 나오는데 네. 뉴캐슬은 거의 안 빠져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뭐 당장 기마랑이스 선수도 그렇고,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마르세유 카마라 선수가, 근데 이 선수는 겨울 이적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부바카르 카마라가 겨울보다는 이제 올해 여름에
팀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고 또 그렇게 지금 이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FA가 되죠. 맞아요. 카마라 선수도. 그래서 예. 지금은 제 마르세유가 잡지 않고 바로 이제 팀을 여름에 이적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바카르 카마라도 충분히 3선 자리가 급한 팀들 아스날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는 기마랑이스 선수보다 경쟁이 더 셀 것 같은데요. 네, 부바카르 카마라는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에서 맨유 링크도 있었고요. 이외의 팀들, 뭐 첼시도 3선이 급하니까 첼시 링크도 있었고 오히려 지금 당장 아스날보다 조금 더 순위권이 높은 팀들도 달라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카마라도 뉴캐슬 있을 거예요. 아, 뉴캐슬도 있어요. 당연하죠. 없을 리가 없어요. 네, 뉴캐슬은 이제 기본 상수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 동안 아스날이 3선을 보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아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 적어온 선수네요. 아, 그렇군요. 99년 11월 23일생. 올여름 계약 만료. 노리는 팀 맨유, 로마, 뉴캐슬, 웨스트햄,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첼시 네. 등등등등. 맞습니다. 네. 이 선수가 수비력 자체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아스날은 수비력이 좋은 미드필더가 3선에 필요한 상황에서 데려올 만한 제목이죠. 기마랑이스 선수도 커팅 능력 괜찮고 기마랑이스의 약간 이제 우려점이라면 프리미어리그에서 과연 탈압박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이나 신체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의문 부분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카마라 선수가 좋죠. 네, 저는 그 부분에선 탈압박이나 카마라가 이런 부분들이. 예. 근데 카마라보단 기마랑이스가 겨울 영입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참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기사를 통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주목되는 팀은 역시 뉴캐슬이에요. 네. 계속 얘기를 했는데 또 모든 포지션 전 포지션에 수십 명이 지금 언급이 되니까. 특히 네. 센터백 계속 아까 이미 잘 얘기 드렸지만 보트만, 디에고 카를로스, 바디아실 누가 영입돼도 좋으니까 일단 데려와야 된다. 하다못해 한국에 좋은 센터백들 있지 않습니까? 예, 홍종호라도 데려가세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상황이 급한 뉴캐슬이기 때문에 누구든 센터백이 영입되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야만 뉴캐슬은 올 시즌 후반기를 조금이나마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른 리그들에서 앞으로 이제 꼭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스만 덴벨레 선수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거 이 선수가 이제 이 선수도 좀 있으면 FA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요번에 페란 선수 데려와 놓고도 등록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라리가가 엄격한 셀러리 그렇죠. 캡을 예. 적용을 해서 선수를 등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덴벨레가 어떻게든 뭔가가 돼야 돼요. 일단 나가든지 네, 딴 팀이 데려가든지 움티티 선수처럼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좀 싼 가격으로 연봉을 깎아서 다시 계약을 하든지 네. A 아니면 B가 돼야 되는데 덴벨레 선수의 지금 재계약 협상을 하긴 했는데 요구 조건이 지금의 바르셀로나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아주 입장 차이가 네. 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바르셀로나는 진짜 원하는 다른 지금 영입들을 하려면 덴벨레 선수를 차라리 그냥 프리로 그냥 지금 풀어줄까? 아.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라리가 셀러리 캡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덴벨레 선수가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 물론 덴벨레 선수가 여태까지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나 파리 생제르맹이나 뭐 심지어 아스날, 그렇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이런 팀들과 연결은 되어 왔는데 요즘 덴벨레 선수 하는 걸 보고서 과연 이 팀들이 비싼 연봉 소비하면서 데려갈지는 저는 매우 의문이고 아스날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 길은.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나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바이에른 뮌헨이나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는 별 관심을 끄고 있다. 별로 관심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덴벨레를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겨울에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홀란드 선수에 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홀란드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 뭐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가당치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링크는 라포르타 회장은 자꾸 이제 에이전트 네. 만나고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맨시티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근데 그게 겨울에 과연 일어날까라는 생각은 있죠. 그런데 이 홀란드 선수의 문제에 따라서 그것에 좀 의존적으로 다른 스트라이커들의 이동도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가 역시 두샨 블라호비치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홀란드를 갖고 싶은 팀은 많을 텐데 현실적으로 홀란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블라호비치가 그 다음 타겟이 된다. 네. 그런데 블라호비치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팀은. 이적 요구가 좀 세거든. 이적료 요구가. 그런 팀들이 지금 노리는 선수가 스카마카 선수입니다. 스카마카. 네, 지안루카 스카마카 선수. 아까 그 보가 선수 소속팀이었던 그 사스올로에서 올 시즌 상당히 터졌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블라호비치만큼의 유연한 발재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스카마카 선수도 어느 정도의 발재간과 탈압박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블라호비치 선수보다는 오히려 키는 좀 더 커요. 블라호비치 선수가 190 언저리라면 이 스카마카 선수는 190대 중반 언저리이기 때문에 또 제공권이라든가 뭔가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블라호비치보다도 오히려 좀 나은 면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스카마카 선수는 터진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올 시즌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전에는 좀 임대도 많이 다니고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스카마카 선수를 노리는 팀들이 꽤 그래도 있습니다. 네. 토트넘도 연결되고 있죠. 최전방 공격수로. 예, 최근에 네. 토트넘도 연결되고 있고 뭐 유벤투스, 인테르 밀란, 아탈란타 뭐 이런 팀들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블라호비치, 스카마카에까지 이제 여력이 미치지 않는 세리아 클럽들은 그 아탈란타의 무리엘 선수를 많이 노려요. 지금. 무리의 선수는 앞선 선수들보다 나이는 있죠. 나이도 좀 많고 그리고 올 시즌에 좀 부상도 있었지만은 아탈란타 구단과 약간 사이가 벌어지면서 사실 올 시즌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충분한 기회를 조금 못 얻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탈란타는 이제 보가 선수를 영입했고 지금 스카마카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더라도 어쨌든 보가가 이제 입단을 공식적으로 하면 무리엘 선수의 필요성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나 부상자가 많아서 최근에는 활용을 하긴 했는데 올 시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무리엘 선수는 아탈란타를 떠날 확률이 좀 높고 그러면은 즉시 전력감인데 가격이 젊은 선수들만큼 아주 높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리엘 선수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팀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빅2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빅2라 한다면 루이스 디아스 선수. 그렇죠. 리버풀하고 연결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리버풀의 그 겨울 이적 시장 링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항상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리버풀 지역지 기자들 아니면 구단 내부 기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이번 겨울에는 돈 안 쓰고 여름에 쓸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2년 3년째 하고 있거든요. 루이스 디아스 지금 리버풀 연결설은 스킵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너무 탐나는데. 뉴캐슬과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네, 디아스 선수는 또 코파 아메리카에서 이제는 콜롬비아 에이스 같은 그렇죠. 역할인데 포르투에서도 거의 킹이에요, 이 선수가. 그래서 콜롬비아와 포르투의 킹이니까 사실은 몸값은 이제 천정부지로 높아져 있는 선수인 건 맞는데 어쨌든 리버풀 얘기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다른 팀을 좀 마음에 안 아쉽네요. 그 지난 시즌 이제 맨시티 원정에서 포르투가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루이스 디아스가 혼자만의 힘으로 역습 때 골을 넣은 장면이 있어요. 네네.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궁금하신다면 그 골 장면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코파 아메리카 영상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탐나는 선수인데 어차피 먹지도 못할 음식이면 그냥 제가 안 보는 게 최선이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홀란드 선수와 연동되는 다른 이제 뭐 세리아 공격수들 얘기도 드렸지만은 홀란드 선수와 대표적으로 연동되는 공격수들 가운데는 요 선수가 있습니다. 그 포르투갈 리그의 지금 핫2라고 볼 수 있는 다윈 누네스 선수. 그러니까 다윈 누네스 선수는 그러니까 블라호비치 선수보다는 좀 약간 저렴할 것 같고 스카마카 선수보다는 조금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블라호비치와 아까 말씀드린 스카마카의 한 중간쯤 되는 가격일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블라호비치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윈 누네스 선수도 지금 여러 팀들과 연결설은 있는데 과연 액수가 겨울에 성사될 수 있는 액수일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뉴캐슬은 연결되는 클럽 가운데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포르투갈 리그에 지금 핫투인 루이스 디아스 그리고 다윈 누네스와 뉴캐슬은 모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포르투갈 리그에 또 다른 왕이 있다면 페드로 곤살베스 선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는 겨울 이적 시장 얘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겨울에 곤살베스 데려오려면 이건 워낙에 큰 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아스나 누네스가 그래도 곤살베스보다는 살짝 쌀 가능성이 있어서 요 선수들은 겨울에 일단 이름이 나오고 곤살베스까지는 이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곤살베스는 여름에 이제 폭발적으로 여러 팀들과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역시 홀란드 선수 건과 조금 연동이 되는 선수들인데 카림 아데예미 선수. 잘츠부르크죠. 내일 뉴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뉴스로는 도르트문트가 가장 근접해 있다. 홀란드가 만약 떠난다면 근데 도르트문트가 가장 근접해 있다는 얘기는 홀란드를 당장 어떻게 하기는 쉽진 않을 텐데 그렇죠. 뭔가가 또 있는 건지 뭐 현재 보도상으로는
도르트문트가 아데미 영입 전쟁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또 한 명 이제 홀란드 선수와 좀 더불어서 언급되는 선수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홀란드 안 되면 블라우비치 혹은 다윈 누네스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뭐 스카마카 스카마카 아니면 우리엘. 약간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래도 아데미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알렉산더 이삭 선수도 언급이 되죠. 그렇죠.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올 시즌 골 수는 충분치 않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재능은 그렇게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물론 약간 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네. 이 선수가 키에 비해서는 좀 호리호리한 몸매의 어떤 뭐 몸싸움이나 어떤 그런 쪽 제공권이나 이런 걸 주무기로 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약간의 단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적어도 발로 하는 데 있어서는 클래스는 있는 선수는 틀림없거든요. 재간이 되게 좋죠. 예,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삭 선수도 홀란드의 어떻게 보면 약간 다운그레이드 버전 대체자를 찾는 조금 더 이제 저렴한 선수를 찾는 그런데 막상 이것도 알렉산더 이삭 선수를 소시에다드에서 빼내가려면 결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와 더불어서 프랑스의 이제 아주 두 명의 뜨거운 미드필더죠. 오렐리엥 추아메니. 예, 오렐리앙 추아메니 선수가 있는데 그 FA가 이번 여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요 선수는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 보니까는 과연 겨울에 될지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근데 추아메니 선수도 이미 상당히 많은 클럽과 연결설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프랑스가 또 자랑하는 이 젊은 미드필더 자원들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님과의 그 이적 시장 이야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이적 시장의 꽃은 그래도 또 마무리 단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거의 뭐 29일, 30일, 뭐 31일 이때쯤 되면 더 이제 핫한 이적들이 나올 텐데 그때쯤 돼서 이명철 해설위원과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주고받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원투펀치 고품격 레드 4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